헤르만 헤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1892년 3월 7일 밤이었습니다. 독일 마울브룬 신학교의 차가운 돌벽 사이로 한 소년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15세 살 소년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소년의 심장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독일 전역에서 수재들만 모인다는 최고 명문 신학교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헤세에게 이곳은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소년은 창문을 넘었습니다. 발바닥에 닿은 흙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오직 자신을 옥죄는 저 엄격한 규율과 기도 소리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헤세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향해 달렸지요. 헤세가 도망친 이 마울브룬 신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었지요. 소년의 부모는 물론 가문 전체가 바라던 신성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헤세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인도 선교사였고 부모님 역시 평생을 신에게 바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린 헤세에게 주어진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성직자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세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다독여주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꽃 한 송이,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눈물을 흘릴 만큼 예민한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지요. 그런 소년에게 매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지루한 라틴어 수업과 감정이 메마른 신학 강의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지요. 교사들은 소년을 주시했습니다. 유독 총명하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헤세의 기질을 꺾으려고 들었습니다. 학교라는 거대한 기계가 소년이라는 작은 부품을 깎아내려고 할수록 헤세의 영혼은 피를 흘리며 저항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소년은 금지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신학교를 탈출한 헤세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정처 없이 숲을 헤맸습니다. 배고픔과 공포가 엄습했지만 신학교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했지요. 그러나 세상은 15살 소년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낮 그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강제로 끌려 돌아온 소년의 눈앞에는 분노한 신부들과 실망한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부모님은 아들에게 악마가 쓰였다고 믿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가문의 기대를 저버린 반항하라는 낙인이 소년의 이마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헤세의 탈출은 단순히 학교를 나간 사건이 아니지요. 기성세대가 구축해놓은 거대한 세계와의 첫 번째 결별이자 자신만의 운명을 찾기 위한 처절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담장 밖으로 첫 발 내디딘 소년 헤세. 과연 이 무모한 탈출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기 어린 시련의 서막이었습니다. 검은 숲의 입구라 불리는 작은 마을 칼프의 아침은 유독 눈부셨지요. 나그홀트 강물이 은빛으로 부서지고 오래된 목조 건물들 사이로 싱그러운 풀냄새가 피어오를 때 어린 헤르만 헤세는 창가에 매달려 세상의 빛을 탐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숨막히는 신앙의 질서가 견고한 성벽처럼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헤세의 집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지요. 그의 애할아버지 헤르만 군더르트는
개가 넘는 언어를 구사하는 천재적인 인도 선교사였고 아버지 요하네스 역시 독실한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인도와 동양에서 건너온 기묘한 조각상들과 수천 권의 고서가 가득했지요. 어린 햇세에게 그 서재는 세상을 비추는 거대한 창문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읊조리는 엄격한 교리가 지배하는 법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지요. 아버지가 햇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햇세가 몰래 그려둔 나비 그림이 들려 있었죠. 헤르만, 이 아름다운 시간에 너는 왜 기도 대신에 이런 하찮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재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야 하는 법이다. 네 마음속에 교만을 꺾고 순종을 배우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어린 햇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에게 나비의 날개짓은 하나님이 세상에 뿌려놓은 가장 아름다운 시였지만 부모님에게 그것은 아이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산만한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햇세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사랑이 많았지만 신앙 앞에서는 엄격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예민한 감수성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가문의 전통을 이어 경건한 성직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부모님의 기대가 커질수록 햇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는 종종 강가로 달려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죠. 왜 사람들은 정해진 길로만 가라고 하는 걸까? 저 물은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벼랑을 만나면 떨어지면서도 결국 자기만의 길을 가는데 왜 인간은 그래서 안 되는 걸까?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햇세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이 걸작 데미안에서 이 시절을 두 개의 세계로 표현했지요. 하나는 부모님의 무릎 아래에 있는 밝고 깨끗하며 평화로운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욕설과 어둠 그리고 원초적인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햇세는 그 세계의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총명하게 성경을 암송하고 라틴어를 익혔지만 밤이면 서재에 숨어들어 금지된 시집들을 읽으며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예할아버지 군더르트는 그런 손자를 가만히 지켜보며 종종 미소를 지었지요. 헤르만, 지식은 머리에 담는 것이지만 지혜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란다. 언젠가 너도 너만의 언어를 찾아야 할 때가 오겠지. 다만 그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거다. 할아버지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칼프의 눈부신 햇살 속에서 자라나던 소년의 감수성은 엄격한 신앙이라는 그늘 아래서 조금씩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뜨거운 영혼을 가졌던 햇세는 결국 가문이 정해준 안온한 성직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며 마을 부른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첫 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막 신의 품으로 들어간 소년,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신이 아닌 자신 안의 거대한 악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끌려온 소년의 방에는 죽음보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도문을 외웠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지만 햇세의 시선은 오직 창밖의 먼 산만을 향하고 있었죠. 부모님은 아들의 이 기이한 반항을 사춘기의 일탈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증거라고 확신했지요. 그들에게 아들은 수리가 필요한 고장난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수프처럼 가족 사이에 온기는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헤르만, 이제 마음을 다잡고 평범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거라.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법관이나 관리가 되어 가문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의 본분이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햇세가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서늘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시인이 아니면 그 무엇도 되지 않겠습니다. 시인이 아니면 그 무엇도 되지 않겠다. 이 말은 15 소년이 세상에 던진 가장 무모하고도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의 대가는 혹독했지요. 당시 독일 사이에서 시인이 되겠다는 말은 스스로 불황자가 되거나 굶어 죽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뒷목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시인이라니,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의 헛된 꿈일 뿐이다. 당장 그 망상을 버리거라. 하지만 헤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칸스타트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지요. 수업 시간마다 그는 교과서 밑에 게테와 실러의 시집을 숨겨두고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수학 공식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박자가 더 중요했고 노을이 지는 하늘의 색채가 훨씬 더 절실한 학문이었습니다. 결국 전학 간 지 1년도 되지 않아 헤세는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성적 미달이 아니라 품행 불량, 정확히 말하면 학교라는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며 부모님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들은 아들을 정신과 의사에게 보냈고 심지어 귀신을 쫓는다는 구마 기도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헤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지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는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범생 헤르만일 뿐이다. 이 시절 헤세가 겪은 고통은 훗날 그의 저전적 소설 수레바퀴 아래에서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지요. 촉망받던 천재 소년 한스 기벤나트가 학교와 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과정은 바로 헤세 자신이 겪었던 생생한 지옥이었던 셈입니다. 소년은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적이 되어야 했지요. 그것은 15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한 고립이었습니다. 이로움이 깊어질수록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시인이 되기 전에는 먼저 죽음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 헤세의 생애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92년 6월 태양은 잔인할 만큼 눈부셨죠. 하지만 15살 소년 헤르만 헤세의 가슴 속에는 한겨울의 동토보다 더 차가운 어둠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시인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애침이 미친 아이의 잠꼬대로 치부되던 날, 소년은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지요. 그것은 그가 몰래 구한 낡은 권총 한 자루였습니다. 하느님, 제가 진정 당신의 자녀라면 왜 저를 이토록 고독한 지옥에 내버려 두시나요? 당신이 말하는 구원은 왜 저의 꿈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숲속 깊은 곳 커다란 떡갈나무 뒤에 숨은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자신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찰나 숲의 고요를 깨는 새소리를 들렸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의 삶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이 손가락을 멈추게 했을까요? 다행히 총성은 울리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헤세 가문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지요. 독실한 신자였던 부모님은 아들의 자살 시도를 위로해야 할 상처가 아니라 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로 여겼지요. 아버지는 절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헤르만, 너는 결국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만 것이냐? 네 안에 그 오만한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헤세가 향하는 곳은 집도 학교도 아닌 스테텐이라는 마을의 정신질환자 요양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소년은 도덕적 백치라는 멸시 섞인 진단을 받으며 30명의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수용되었지요. 15살 소년에게 내려진 형벌치고는 너무나 가혹할 것이었습니다.
헤세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약을 먹고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며 자신의 예민한 감수성을 신경질환으로 교정받아야만 했지요. 어느 날 밤 헤세는 감시를 피해 아버지에게 마지막 절규와도 같은 편지를 썼지요. 아버지, 저를 이곳에 가둔 것은 저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지요. 단지 남들과 다른 것을 보고 남들과 다른 노래를 부르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저를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침묵과 더 엄격한 훈계뿐이었습니다. 헤세는 수테텐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밭을 일구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지요.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끼고 살 가죽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 역설적에도 소녀는 생존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부러뜨리려면 한다면 나는 더 단단해지겠다. 너희가 나를 어둠 속에 가두려 한다면 나는 그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을 찾아내겠다. 그는 정원 구석에 핀 작은 꽃들을 관찰하며 그 생명력에 자신을 투사했습니다.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의 끈질긴 생명력은 훗날 헤세 문학의 뿌리가 되는 강인한 자아의 원형이 되었던 겁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지요. 세상을 향한 증오와 자신을 향한 연민을 통과하며 그의 눈빛은 서늘한 통찰력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수용 생활 끝에 겨우 집으로 돌아온 헤세.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환영은 아니었습니다. 시인의 꿈은 여전히 금지된 성형이었고 가문은 그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펜을 꺾고 쇳덩이를 만지는 공장의 견습공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빛나던 소년의 손이 시커먼 기름때와 거친 색가루로 덮이게 될 시간, 헤세는 과연 그 차가운 기계 소리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가쁜 손을 몰아쉬던 소년의 손에 들린 것은 이제 날카로운 펜촉이 아니었지요. 시커먼 기름때가 찌든 거친 쇠줄과 차가운 톱니바퀴였습니다. 1894년 여름 17살의 헤르만 헤세는 고향 칼프에 있는 페로 시계 공장의 견습공이 되었지요. 시인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그 뜨거웠던 절규는 공장의 거대한 기계 소음 속에 파묻혀 버린 듯 보였습니다. 공장 안의 공기는 탁했고 쇳가루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헤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시계의 부수품을 닦고 톱니를 깎았지요. 아버지는 이 노동이 아들의 병든 정신을 고쳐줄 유일한 치료제라고 믿었습니다. 규칙적인 노동과 땀방울이 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허황된 망상을 씻어낼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헤세에게 그곳은 또 다른 형태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말없이 쇳덩이를 만졌습니다. 정교한 시계 바퀴를 깎아내는 일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작업이었지요.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시계는 멈춰버리거나 틀린 시간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소녀는 그 정밀한 기계의 질서 속에서 기묘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영혼도 이 시계바퀴처럼 어딘가에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삶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대에 앉아 땀을 닦던 헤세에게 공장의 숙련공이 다가와 물었지요. 헤르만, 너 같은 수재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네 손은 쇳가루를 묻히기엔 너무 고운 것 같구나. 헤세는 잠시 자신의 거칠어진 손바닥을 내려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 곳곳에서 쇠에 긁힌 상처들이 가득했고 손톱 밑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녹을 닦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차가운 쇳덩이가 제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고 있거든요. 헤세는 15개월 동안 이 공장에서 견습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이의 요구에 불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내면에서 더 단단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시계바퀴를 깎는 인고의 시간은 그에게 세상을 관찰하는 법과 고통을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훗날 그가 쓴 문장들이 기계 부속처럼 정교하고 단단했던 이유도 바로 이 시절의 노동이 그의 문체에 뼈대를 세워줬기 때문이지요. 그는 공장 마당에 핀 작은 풀꽃들을 보며 생각했지요. 쇳가루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는구나. 나도 저 꽃처럼 이 메마른 일상 속에서 나만의 시를 꽃 피울 수 있을까? 노동의 고단함이 깊어질수록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더 아름다운 운율이 유동치기 시작했지요. 그 무렵 헤세의 아버지는 아들이 드디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이 되었다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오판이었죠. 헤세는 굴복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몸을 낮춘 것뿐이었으니까요. 공장에서의 1년 남짓한 시간은 그에게 인간의 본질이 노동과 고통 속에 있음을 알게 해주었고, 이는 훗날 그의 작품 속에 흐르는 강인한 생명력의 원천이 되었던 겁니다. 마침내 견습기간이 끝날 무렵 헤세는 결심합니다. 이제 쇳덩이를 깎는 일은 충분하다. 이제는 인간의 영혼을 깎아 문장을 만드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는 공장을 나와서 또 다른 운명의 장소로 향합니다. 그곳은 낡은 종이 냄새와 수만 권의 지혜가 잠들어 있는 서점이었지요. 쇳가루를 털어낸 그의 손에 다시 펜이 들릴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1904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바젤의 좁은 자취방으로 두툼한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지요. 서점 점원 일을 마치고 돌아와 등잔불을 켠 헤르만 헤세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갈색 종이를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매끄러운 종이의 감촉과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페터 카멘치트. 그리고 그 아래에는 꿈에 그리던 자신의 이름 헤르만 헤세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소년 시절부터 이어온 처절한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승전보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독일 출판계의 거물이었던 사무엘 피셔는 이름 없는 이 청년의 원고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일궈냈지요. 피셔는 헤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의 글에는 독일 문단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연의 숨결과 영혼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분명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출판업자의 예견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알프스의 험준한 산마을에서 태어난 소년 페터가 대도시의 세속적인 삶의 환멸을 느끼고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이 이야기는 근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유럽 청년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헌책방 구석에서 먼지를 털던 가난한 점원 헤세는 하룻밤 사이에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작가로 떠올랐던 겁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두고 서정적인 문장의 마술사라고 칭송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가문에 수치라며 고개를 저었던 부모님조차 이제는 아들의 성공을 조심스럽게 축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유명해질수록 헤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문학 살롱에 초대받아 자신 사람들의 찬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고급 와인을 마시며 예술을 논하는 그들의 모습이 산과 강을 벗삼아 방랑하던 자신의 본질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쥐어본 거액의 인세와 명성은 달콤했지만 그것은 헤세가 그토록 갈망하던 영혼의 자유와는 상당한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젤의 거리를 홀로 걷던 헤세는 슈운드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름뿐인 성공 뒤에 숨어 또다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깨달았지요.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박수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 속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요. 헤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화려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금 고독과 침묵이 흐르는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무렵 그의 곁에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바젤의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자 독립적인 성격의 사진 작가였던 마리아 베르누이였죠. 헤세는 그녀와 함께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로 숨어들기로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콘스탄츠 호숫가의 작은 마을 가이엔호펜의 낡은 농가를 하나 빌렸습니다. 이제 작가로서의 명성을 뒤로하고 진정한 전원 생활을 시작하려는 헤세. 하지만 그가 꿈꾸던 낙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위태로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과연 가이엔호펜의 고요함은 그에게 구원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이 되었을까요? 호숫가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감미로웠지만 나무를 패는 도끼 날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1904년 명성을 뒤로하고 콘스탄츠 호숫가의 작은 마을 가이엔호펜은 숨어든 헤르만 헤세는 스스로를 땅에 묶어두려 했지요. 그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낡은 농가를 직접 수리하고 채소밭을 일구며 소박한 농부의 삶을 자처했지요. 처음 몇 년은 정말 낙원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흙냄새를 맡으며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거나 수채화를 그렸지요. 세 아들이 차례로 태어나면서 집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헤세는 이 안온한 일상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지요. 마리아와만은 이제야 진짜 삶을 찾는 것 같네. 도시의 가짜 명성 따위는 이제 그립지 않아. 내 손으로 가꾼 감자와 토마토가 세상의 어떤 찬사보다 더 값비싸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헤세의 영혼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정착할 수 없는 노마드, 즉 방랑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아버지가 되어갈수록 작가로서의 헤세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지요. 어느 깊은 밤 헤세는 잠든 가족들을 뒤로하고 서재에 앉아 창밖의 호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달빛에 반사된 물결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넌 정말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영원한 일상이 네가 갈구하던 진리니. 헤세는 펜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예술가로서의 갈망 사이에서 무섭게 분열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 마리아와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했지요. 마리아는 정적인 성격이었고 가이엔호펜의 전원생활에 만족하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온 힘을 쏟는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헤세는 집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벽이 자신을 조여오는 듯 한 폐쇄 공포증을 느꼈습니다. 이복의 마리아, 나는 이 집이 가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지네. 내 영혼이 여기서 썩어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헤세의 고통 섞인 토로에 마리아는 차갑게 대답했지요.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만 생각하는군요. 아이들과 나 그리고 우리가 일군 이 가정이 당신에게 그저 짐일 뿐인가요?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헤세는 집을 지키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역설적인 선택을 반복했지요. 이탈리아로 알프스로 자꾸만 밖으로 겉도는 남편을 보며 마리아의 마음도 다쳐갔고 그녀는 점점 우울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헤세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이 아름다운 집이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가두기 위해 만든 감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1907년 그는 새 집을 짓고 더 넓은 정원을 가꾸며 상황을 뒤돌려 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금이 간 항아리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전원 작가라는 가면 아래서 헤세의 내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다시금 길 위에 삶을 동경했지요.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파멸을 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결국 헤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 곳으로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어 동양의 신비 속에 던져 넣으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이제 햇세는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인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인도에서 마주한 것은 황홀한 깨달음이 아니라 더 참혹한 자기 자신의 민낯이었습니다. 1911년 9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죠. 독일의 브루멘 항구를 떠나는 거대한 기선 프린츠 알리체 호위 갑판 위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서 있었지요. 바로 34살의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그는 지금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가이엔호펜의 아름다운 집을 뒤로 한 채 머나먼 동양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였던 화가 한스 스투르체거네와 함께 떠난 이 길은 그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닌 영혼의 마지막 비상과도 같았지요. 햇세가 인도로 향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애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선교 활동을 했던 곳이자 그가 어린 시절 서재에서 보았던 수많은 동양의 유물들이 숨쉬는 뿌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럽의 병든 문명과 숨막히는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동양의 신비로운 지혜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배가 인도양의 푸른 파도를 가를 때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지요. 나는 지금 나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곳에서 서구의 이성이 줄 수 없는 깊은 침묵과 영원한 평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낭만적인 세상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배가 적도를 지나 실론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 반도에 닿았을 때 햇세를 맞이한 것은 황홀한 깨달음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더운 열기와 악취 그리고 낯선 질병의 공포였습니다. 그토록 동경하던 인도의 성지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뒤덮여 있었고 사원 앞에서 구걸하는 이들의 눈망울은 햇세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페낭의 어느 시장통에서 땀을 흘리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한스, 내가 꿈꾸던 인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책 속의 지혜는 어디가 있고 이 지독한 가난과 열기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여기서 길을 찾기는커녕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릴 것 같네. 햇세는 심한 이질에 걸려 고통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유럽의 합리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실은 자신의 뼛속 깊이 박혀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동양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서구인이었으며 동양의 지혜는 그에게 직접적인 구원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망스러운 여행은 훗날 인류의 고전이 될 시다르타의 거대한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인도에서 만난 불교의 가르침과 힌두교의 철학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보며 깨달음은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길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전의 헤르만 헤세는 아닐 것이다. 인도는 나에게 정답을 주지 않았지만 대신 내가 틀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듯 보였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동양의 햇살보다 뜨거운 새로운 영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욱한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안온한 휴식이 아니었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광기가 유럽 내륙을 집어삼키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광기가 유럽 대륙을 집어삼키려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 햇세의 개인적인 삶 역시 거대한 해일에 휩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무뎌져가는 세계를 지탱해야 하는 지식인의 책무를 마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1914년 8월의 유럽은 거대한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평화롭던 여름날의 공기는 순식간에 피와 화약 냄새로 뒤덮였지요. 제1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울랐을 때 독일 전역은 광기 어린 애국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은 꽃다발을 들고 웃으며 전쟁터로 향했고 지식인들은 독일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칼 대신 펜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베른에 머물고 있던 헤르만 헤세의 생각은 전혀 달랐지요. 그는 이 전쟁이 영웅적인 승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거대한 자살 행위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헤세는 스위스의 한 신문에 오 친구여 이런 음주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합니다. 베토벤 합창 교향곡의 가사를 인용한 이 짧은 글에서 헤세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증오보다는 사랑이, 전쟁보다는 평화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국경 너머에 있는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인류가 수천 년간의 쌓아온 예술과 정신의 가치를 총칼로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작가와 지식인들만이라도 이 관계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간절한 호소는 즉각적이고도 잔인한 보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천재작가라 칭송하던 독일 언론들은 일제히 헤세를 향한 매국노,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었지요. 어느 날 오후 헤세는 집으로 배달된 한 더미의 편지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를 비난하는 온갖 욕설과 협박이 가득했지요. 심지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 작가들조차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헤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헤르만, 실망했네. 조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평화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자네는 더 이상 독일인이 자격이 없네. 자네의 책들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 기억 속에 자네의 이름은 지워질 것세. 헤세는 어두운 서재에 앉아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곧 다른 나라를 증오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독일은 괴테와 실러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곳이지 사람을 죽이는 기회가 된 곳이 아닙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반역이라면 나는 기꺼이 반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독일군에 자원 입대하려 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쟁 포로들을 돕는 도서 보급 센터를 세워 수천 권의 책을 전쟁터와 포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총칼을 든 군인 대신 책을 든 평화주의자의 길을 택한 것이죠. 하지만 매국노라는 사회적 비난은 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출판사는 그의 책을 내기를 거부했고 수입은 끊겼으며 일상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고립감이었지요. 자신이 사랑했던 조국과 동포들이 자신을 악마로 취급할 때 헤세의 섬세한 신경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헤세의 내면에서도 거대한 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개인적 비극이 그의 가정 안으로 소리 없이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광기 속에서 애로히 버티던 이 사나이에게 운명은 다시 한번 가혹한 시험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16년 겨울은 전쟁의 포화보다 더 잔인한 침묵으로 헤르만 헤세의 가정을 덮쳤습니다. 일부에서는 매국노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의 내면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들마저 하나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의 부고였습니다. 평생 갈등하며 넘고 싶었던 거대한 산과 같았던 아버지의 죽음은 헤세에게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마르틴은 심각한 질환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아내 마리아 베르누이는 오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며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이엔 호펜의 낙원을 꿈꾸던 소박한 작가의 가정은 이제 파편이 되어 흩어졌고 헤세 본인 역시 극심한 신경쇠약에 빠져 더 이상 펜을 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헤세는 루체른 근처의 손마트 요양소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제자인 요제프 베른하르트 랑 박사였습니다. 랑 박사는 헤세에게 이전의 의사들과는 전혀 다른 제안을 했지요. 헤세 선생님,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당신 안에 또 다른 당신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헤세는 랑 박사와 함께 수백 번의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기회를 갖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을 촛불 하나의 의지에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헤세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도덕, 종교, 사회적 의무들이 사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던 두꺼운 알 껍데기에 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뜨거운 깨달음의 불꽃 속에서 단 3주 만에 쏟아지듯 써내려간 작품이 바로 데미안이었습니다. 헤세는 이 소설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지요. 기성문단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오직 작품 자체로만 평가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히 소설 속의 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헤세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부활의 일침이었습니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 길을 잃었던 유럽의 젊은이들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무명 작가의 글에 열광했습니다. 자신들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본능과 이상 사이의 갈등을 이토록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은 없었으니까요. 헤세는 데미안을 통해서 비로소 부모님이 정해준 길도 사회가 요구하는 작가의 모습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얻은 대가는 컸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과도 떨어져 홀로 남겨졌습니다. 42살의 나이에 빈손이 딘 헤세.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뒤로한 채 단 한 자루의 펜과 수채화 도구만을 챙겨 스위스 남쪽의 낯선 마을 몬타놀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또 다른 성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1919년 5월의 어느 뜨거운 오후였습니다. 스위스 남부 루가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 몬타놀라의 가파른 언덕길을 한 남자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수채화 도구 같은 배낭이 전부였지요. 42살의 나이에 명성과 가족 그리고 조국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된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카사카무치라고 불리는 기묘한 성곽 모양의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낡고 퇴락한 곳이었죠. 헤세는 그 건물의 좁은 다락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가구라고는 삐걱거리는 침대와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만 창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남부 유럽의 강렬한 햇살과 찬란한 호수의 풍경은 그를 단숨에 사로잡았지요.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찾던 마지막 망명지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고 동시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헤세는 이곳에서 철저하게 고독한 은둔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정원에 나가 잡초를 뽑고 흙을 만졌으며 해가 질 무렵이면 캔버스를 들고 나가 주변의 풍경을 수채화로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독일 작가를 정원사나 떠돌이 화가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고유한 일상 밑바닥에서는 인류 문학사의 길이 남을 거대한 영적 항해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시다르타의 지필이었습니다. 헤세는 수년 전 인도 여행에서 얻은 영감과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방황을 엮어 부처의 생애와 닮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필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소설의 전반부를 마친 뒤에 헤세는 돌연 펜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인공 시다르타가 강가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그가 그 강물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아직 나 스스로가 알지 못하겠네.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글로 쓰는 것은 기만일 뿐이지. 나는 이제 작가가 아니라 수행자가 되어 그 답을 찾아야 하네. 지필 중단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햇사는 몬타놀라의 숲을 걷고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침묵 속에서 자신을 비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호숫가에 앉아 윤슬이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는 순간 스스로 피어나는 것임을 말이죠.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소설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달할 수 없다는 그 유명한 통찰은 바로 이 고독한 은둔의 시간 끝에 얻어진 열매였습니다. 소설 속 시타르트가 강물에서 세상의 모든 목소리를 동시에 듣고 미소를 지었을 때 햇세 역시 자신의 분열된 영혼이 비로소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느꼈지요. 시타르타는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쟁과 증오에 지친 이들에게 햇세가 건넨 것은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에 대한 부드러운 위로였습니다. 몬타놀라의 가난한 은둔자는 이제 영혼의 스승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평온만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고 믿었던 순간에 햇세의 삶에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중년의 위기와 함께 찾아온 지독한 우울증 그리고 인간 내면에 숨겨진 야수와도 같은 본능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성자의 미소를 짓던 햇세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 갇힌 굶주린 이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1920년대 중반의 취리히는 화려한 재즈 선율과 번쩍이는 자동차들로 가득한 축제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거리의 한 구석 차가운 하숙방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증오스럽게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지요. 심사를 앞둔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수렁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몬타놀라의 평화도 시타르타의 미소도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굶주린 이리 한 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햇세는 극심한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었지요. 두 번째 아내였던 루트 벵거와의 짧고 불행했던 결혼 생활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파경에 이르렀고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증오와 자신을 향한 혐오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햇세는 니까레었습니다. 헤르만, 너는 시민의 탈을 쓴 위선자일 뿐이야. 정장을 입고 예의를 바르게 행동하지만 네 안에는 피냄새를 갈구하는 거친 짐승이 살아있지 않니? 너는 결코 이 평범한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이리일 뿐이야. 이 처절한 자기 고백은 그의 문제작 황야의 이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해리 할러는 바로 햇세 자신의 투영이었습니다. 그는 근대 문명의 위선과 기계적인 삶을 견디지 못하는 고독한 지식인이었지요. 햇세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이 단순히 선과 악 혹은 인간과 짐승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천 수만 개의 자아가 소용들이 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소설 속에서 해리 할러는 우연히 미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는 신비로운 마법 극장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곳은 논리와 이성이 통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였습니다. 햇세는 그곳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수많은 자아와 마주하고 그것들을 파괴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을 환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시기에 햇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취리의 호텔방에서 자살을 결심하며 유서를 써 내려가기도 했고 거리의 소음이 무서워 귀를 막고 웅크려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죽음 대신 창작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문장으로 치환하며 스스로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지요. 나는 지금 내 안에 가장 추악하고 위험한 짐승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중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나는 완전히 부서지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황야의 1위가 발표되었을 때 사회적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햇새가 드디어 미쳐버렸다고 비난했고 누군가는 현대인의 분열된 심리를 이토록 완벽하게 묘사한 걸작은 없다고 찬사했지요. 햇새는 이 작품을 통해 중년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인도 미치광이도 아닌 그저 수많은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과 방황 그리고 내면의 야성까지 모두 쏟아낸 햇새. 이제 그의 삶은 마지막 정점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몬타놀라의 붉은 노을 아래서 그는 평생을 갈구해온 지혜의 총체이자 인류 정신의 정수를 담은 거대한 유의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설을 넘어선 하나의 세계, 유리알 유의의 탄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포화 속에 신음하던 1943년이었습니다. 나치의 광기가 유럽의 도서관을 불태우고 지식인들을 수용소로 몰아넣을 때 스위스 몬타놀라의 숲속에 은둔하던 헤르만 헤세는 인류 정신의 성체를 짓는 최후의 공사를 마침내 끝냈습니다. 무려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다듬고 버려낸 그의 생애의 마지막 역작 유리알 유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악과 수학, 철학 그리고 천문학에까지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올린 모든 지적 유산을 하나의 예술적 규칙으로 통합하려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헤세는 이 소설 속에서 카스탈리엔이라는 가상의 정신적 유토피아를 설정했습니다. 세상의 비속함과 폭력으로부터 격리되어 오직 순수한 지성만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세계였지요. 어느 깊은 밤 헤세는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집필을 도왔던 세 번째 아내 니논 돌빈에게 원고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논, 세상은 지금 파기와 증오를 노래하고 있지만 나는 보존과 조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어. 이 책은 미쳐버린 시대를 향해 내가 던지는 마지막 저항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정신의 방주라오. 니논은 헤세에게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역사학자였던 그녀는 헤세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했고 그가 유리할 유일하는 거대한 미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던 거지요.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헤세는 비로소 황야의 이리와 같은 방황을 멈추고 인간 정신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소설 속 주인공 요제프 크네이트의 운명은 헤세의 또 다른 고뇌를 반영했습니다. 지식과 유의의 최고 권위자인 명인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크네이트는 결국 안온한 상아탑을 버리고 현실의 진흙탕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제자를 구하기 위해 차가운 호수 속으로 몸을 던지며 생을 마감하죠. 이것은 지성이 고고하게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타인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헤세의 최종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스위덴 할리문은 헤르만 헤세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인류의 영적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헤세는 시상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명예라는 이름의 덧없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진 상태였습니다. 나에게 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쓴 문장들이 전쟁으로 상처 입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찾아온 기자들에게 헤세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다시 정원으로 돌아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이제 그는 거창한 담론을 논하는 철학자나 세계적인 대작가가 아니라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는 소박한 노인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계절이 몬타놀라의 붉은 노을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헤세는 펜을 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문장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생애의 신비를 색채로 담아내며 그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예술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헤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그 평온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1962년 8월에 뜨거운 태양이 스위스 몬타놀라의 언덕을 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정원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한 노인을 흔히 볼 수 있었죠. 깡마른 체구에 깊게 팬 주름 하지만 호수처럼 맑고 푸른 눈동자를 가진 이 노인은 바로 85살의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그의 정원 대문 밖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명성은 계절이 바뀌면 떨어지는 낙엽보다 덧없는 것이었죠. 헤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의 잡초를 뽑고 마른 나뭇가지를 치며 새로 피어난 꽃들에게 나직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복의 장미군, 자네는 올해도 어김없이 그 붉은 빛을 뽐내고 있군. 지난 겨울 그 모진 바람을 견뎌내라 고생 많았네. 자네가 견뎌낸 그 추위가 오늘 이 향기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겠지. 헤세는 꽃 한 송이에서도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젊은 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는 정원 가꾸기를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대지와 나누는 가장 신성한 대화라고 생각했지요. 흙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그 차갑고도 따뜻한 감촉이 자신이 불안했던 영혼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지요. 글을 쓰는 일이 영혼의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면 수채화를 그리는 일은 그에게 휴식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정원 구석에 앉아 빨랫대를 펼치고 몬테놀라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투명한 물감이 종이 위에 번져나갈 때마다 그의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어두운 기억들도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안으로 몸에 애정 같지 않음을 느낀 헤세는 서재 창가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니논에게 말했습니다. 니논,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참으로 긴 방황이었어. 신학교에서 도망치고 시계공장에서 쇳가루를 만지고 마시고 전쟁의 관계 속에서 배신자라 손가락질 받던 그 모든 순간 말이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소. 그 모든 고통은 나를 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우주의 친절한 안내였다는 것을 말이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 하나조차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고통은 없으며 인간의 영혼은 상처 입은 만큼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1962년 8월 9일 새벽 헤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몬테놀라의 별빛 아래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침대 곁에는 마지막까지 다듬던 시 원고가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꺾여진 나뭇가지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꺾여져 버린 나뭇가지가 바람 속에 흔들리네. 하지만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바람과 하나가 되어 춤을 추는 것이라네. 헤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로움과 시련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만의 배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이죠.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 없이는 결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없다는 그의 목소리는 오늘날 지치고 힘든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헤르만 헤세의 일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은 평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헤세의 정원에서 불어오는 평화로운 바람을 잠시나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방황은 결국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